흔히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북망산. 북망산은 중국 낙양에 있는 산 이름이다. 중국 제1의 명당으로 알려진 북망산엔 예로부터 특별한 이들만이 무덤을 쓸 수 있었다. 때문에 순환도 잦았다. 이곳에서 지난 1929년 일단의 도굴꾼들이 묘소 한 곳을 파헤쳤다. 그러자 많은 부장품들과 함께 묘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지석의 주인은 흑치상지. 1300여 년 전 백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백제 장군 흑치상지. 그는 왜 머나먼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 묻혔을까? 흑치상지. 이름이 특이해서 어렴풋하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기억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고등학교 국사책에서 보면 이 흑치상지는 백제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던 660년 분연이 일어나서 이 백제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흑치상지가 바로 이 북망산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북망산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서는 소주와 항주, 죽어서는 낙양의 북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 북망산에는 황제나 고관대작이 아니면 묻히기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흑치상지가 어떻게 해서 묻힐 수가 있었던 걸까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당서와 구당서, 이 두 책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편찬한 25개의 이 정사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열전이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 모두 흑치상지 생애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물 가운데 신당서와 구당서의 열전에 오른 인물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1300여 년 전 삼국 통일을 앞둔 혼란의 시기, 이 땅을 살다 간 백제 무장 흑치상지 장군.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 갔길래 신당서와 구당서에 오르고 이 낙양의 북망산에 묻힐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흑치상지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양에서 정주까지 140km에 걸쳐 있는 북망산. 산이라기보단 나지막한 구릉지에 가깝지만 중국 제1의 명당이다. 때문에 옛날부터 황제나 귀족 등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북망산의 묘자리를 얻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북망산에 남아있는 왕이나 황제 무덤은 몇 기 정도에 불과하다. 문화혁명 당시 지배층들의 무덤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 하여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邙山自古是历代皇帝的这个认为是死后的丧葬的风水宝地。这个历代的皇帝都要在邙山上找一块墓地。现在知道的是有东汉皇陵、曹魏皇陵、西晋皇陵、北魏皇陵。 북망산엔 노자를 모시는 사당도 따로 마련돼 있었다.
个追这个老子为轩辕皇帝，所以这个庙呢也叫轩辕皇帝庙。原来庙很大，日本这个侵略中国的时候用飞机炸坏了都。 일본 사람들이 와서 비행기로 막. 황제들은 자주 이곳을 찾아 노자를 추앙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렇게 특별한 이들의 무덤들이 많았던 만큼 북망산엔 그 부장품을 노리는 도굴꾼들의 발길이 잦았다. 도굴을 하기 위해 파놓은 구멍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묘로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 파놓은 것들이다. 지금은 도굴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지만 1920, 30년대만 하더라도 일상적인 일이었다. 1927年、27年、30年。 1927年，1927年到30年。30年，这一代国民党时期。国民党时期，洛阳这个盗墓成风，盗墓不犯法，等于是现在盗墓都犯法嘛，对吧？他不犯法。他洛阳市有一个古玩特税，说你只要交税，外国的甚至外国的商人，全国各地的商人都住在洛阳。 흑치상제의 묘지석도 바로 이 시기 1929년 도굴이 된 것이다. 흑치상제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을까? 고구려나 백제, 말갈 등 당나라에 들어와 살던 외국인들 가운데 고위층들의 무덤이 많았다고 하는 봉황대촌 주위를 살펴봤다. 这个村名叫凤凰台，村名的来历就是这个台子叫凤凰台。实际上这个地方也很可能是个墓，很可能是一个大墓。这个当时的这个凡是外国人这个死后都葬在这个凤凰台的这个南边这一片地。究竟是什么？ 그러나 흑치상제의 묘토는 찾을 수 없었다. 有记载出在什么地方？ 您知道这个黑石长治他葬的地方吗？不知道，不知道。 도굴된 묘지석은 골동품상을 통해 중국의 한 금속문 수집가에게 넘겨졌다. 묘지석을 처음 소장했던 이근원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이희필 씨도 팔순을 넘긴 나이였다. 이들은 취재팀에게 한 권의 책을 보여주었다. 지난 1986년 이희필 씨가 대대로 소장해오던 묘지석의 탁본을 묶어 펴낸 책이었다. 영국공지 흑치상지. 거기에 바로 흑치상지 묘지석의 탁본이 있었다. 이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 흑치상지 묘지석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의 발간으로 비로소 묘지석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比较喜欢这个文物方面的。 이희필 씨는 중풍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아들이 아버지가 쓴 책의 서문을 기초로 묘지석을 어떻게 수집하게 됐는가를 알려주었다. 正发掘唐墓志群出土唐志甚多，先父生前珍爱古代文物，以营养2000元购得唐志93石。当时这2000元是很值钱了。石之大小不一，小者一人可举，而大者需壮夫，就壮比较有力气的人，4个人才能扛动。 重量总共就是这黑尺长这个木要4个人才能抬。是抗战时期在苏州。 옛 국민당 시절 고위 간부였던 이근원 씨는 원래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흑치상제 묘지석도 도굴돼 골동품상에 있던 것을 사들인 것이다.
이근원 씨는 소장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1937년 일본이 남경을 침략하자 93개의 지석들을 배에 싣고 그의 고향인 소주로 옮겼다. 爷爷就讲这个木质啊，在宅前码头上上船，沿这个河渠运至先祖母所葬的小王山。这小王山就是我们这个祖父在那儿的坟墓，他祖母坟墓。沉入什么关帝庙？关帝庙的那个小池子中。小村中。唐制因此赖以保存解放初先父讲苏州寓所所藏书画。 우여곡절 끝에 보존이 된 흑치상지 묘지석은 현재 중국 남경박물원에 소장돼 있다. 그러나 묘지석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 있었다. 전시실이 아니라 지하 복도 한 켠이었다. 박물관의 외진 복도. 그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묘지석. 거기에는 흑치상제 이름 넉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묘지석입니다. 이 묘지석이라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돌에다 적어서 무덤 속에다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묘지석은 무덤 속 시신 옆에 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군데군데 좀 낡아 보이긴 하지만은 1300여 년이란 세월 치고는 대체적으로 이 글귀가 선명한 편입니다. 이 흑치상지의 묘지석에는 모두 1604자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묘지석의 발견은 이제까지 신당서나 구당서에서 알 수 없던 흑치상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치에 관한 것입니다. 거물흑 이빨치. 사실 그동안 이 흑치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검은 이빨을 가진 남방계통의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석은 이 흑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흑치상지의 집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흑치상지가 백제시대 어떤 가문의 출신이었는지를 이 묘지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묘지석을 중심으로 이 흑치상지란 인물에 좀 더 다가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29년에) 발견된 흑치상제 묘지석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다. 세 번째 행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군 휘상지. 1990년 북경 도서관에서 역대 지석의 탁본들을 엮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묘지석은 이때까지 문헌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흑치상제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다. 흑치상제의 생애가 비록 신당서, 구당서 열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소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묘지명이 발굴됨으로 해서 흑치상지의 생애를 우리가 보다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흑치라는 성씨에 관한 부분이었다. 흑치 씨는 원래 백제의 왕족성인 부여 씨와 같은 성씨인데 흑치 지역에 봉해지면서 흑치를 성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여 씨에서 이제 흑치 씨로 왕실의 성씨가 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이제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흑치시로 이제 성씨가 이제 바뀌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왕실의 숫자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시조 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갈려져 나와 가지고 새로운 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왕족성이 바뀌어지는 예는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복신의 경우도 원래 성씨가 부여씨인데 귀실씨로 바뀐 기록을 볼 수 있다. 묘지석의 발견 전까지 역사상 흑치라는 성을 가진 인물은 흑치상지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묘지석에서 흑치상지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를 밝히고 있어 흑치의 가계가 파기됐다. 이들 흑치 가문은 대대로 백제 제2관등인 달소를 역임했다고 묘지석은 적고 있다. 중국 사서 중의 하나인 주서 백제전에 의하면 백제는 모두 16관등이 있는 걸로 나타난다. 그중 일품 좌평은 5명, 이품 달솔은 30명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흑치 가문은 대대로 달소를 역임했다고 한다. 한국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백제의 신분제는 사실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치상지 묘지명을 통해서 달솔관등까지밖에 승진 못하는 제2급 귀족과 그 위의 1품인 좌편까지 올라가는 1급 귀족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백제 사회의 구성 양상을 구조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두 번째이고요. 묘지석에는 흑치상지가 어린 시절 읽었던 책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백제의 귀족들이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형적인 백제의 귀족으로 성장한 흑치상지는 그의 나이 31살이 되던 660년 조국 백제의 멸망을 맞게 된다. 당시 지방 한계군의 최고 책임자인 풍달군장의 자리에 있었던 흑치상지는 의자왕을 따라 함께 항복을 한다. 묘지석은 이후 흑치상지가 바로 당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적고 있다. 흑치상지의 부흥운동에 관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흑치상지의 부흥운동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다. 흑치상지는 좌우 주장 10명과 당의 진영을 탈출해 임존산에 들어가 백제 부흥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흥운동의 근거지 임존산은 어디일까?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를 보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봉수산에 임존성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봉수산 위에는 지금까지 성터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임존성으로 알려진 성의 둘레는 2,400m. 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석축산성 형태로 백제의 산성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지표조사 결과 임존성에선 백제시대 기와를 비롯해 주거지, 우물터 등 부흥운동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됐다. 이 동남쪽에 있는 그 봉우리가 가장 높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원수봉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치상지가 복침과 도침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소정방이 직접 나당군을 끌고서 이 성을 8월 26일에 함락시키러 오거든요. 소정방은 이 성을 공격하자 결국은 이 부흥군의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급히 그 부여로 다시 철군해서 의자왕 등 그 신료들을 포로로 해서
급히 당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방화하는 지형적으로 볼 때도 임존성은 성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사방 조망이 뚜렷하고 부여와 공주까지의 거리가 모두 90km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 산성은 방어하기는 용이한데 공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깊기 때문에 적들이 상당히 길게 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피로감이 늘어나고 또한 긴 행렬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망하기가 위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적의 움직임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존성은 흑치상제 출신지로 알려진 백제의 서부에 속한다. 때문에 흑치상제는 바로 이곳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곧 200여 성을 회복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5부 37군의 200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흑치상제가 점령했었던 200성을 백제의 지방 통치 조직인 성과 동일한 위치의 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흑치상제의 200여 성은 백제 부흥운동군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망국의 소름을 아는 백제인들에게 부흥운동의 열기는 무섭게 퍼져나갔다. 흑치상제와 더불어 부흥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의자왕의 사촌인 복신과 승려 도침. 3년여 동안 부흥운동을 핵심적으로 이끌던 이들은 663년 무렵이 되면 심각한 내분을 일으킨다. 결국 663년 6월 도침은 부흥운동의 동지였던 복신에 의해 살해당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신 역시 일본에서 건너온 백제 왕자 부여풍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이로써 백제 멸망 이후 3년여를 끌던 부흥운동은 막바지로 치닫게 된다. 이 무렵 흑치상제는 권력 쟁탈의 핵심에 선 부여풍을 버리고 당에서 파견된 의자왕의 맏아들 부여융의 편에 서게 된다. 결국 당에 항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 무력 항쟁에 자기도 모든 것을 바치고서 당나라 군대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제 이 운동이 현실성이 없다.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대안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융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부여융은 바로 의자왕의 아들이고 또 백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나라에 협력하자는 게 아니고 부여융을 도와가지고 이제는 당나라하고 타협하는 선에서 나라를 또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길을 걷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부흥군 지도부의 내분으로 곧바로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린다. 663년 8월 백제군은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대패를 한다. 망한 백제의 부흥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 노력하던 백제인들의 꿈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가보셨던 분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석탑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석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백제 멸망의 아픈 기억이 이 탑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당 평백제국 비명. 당나라가 백제국을 평정했다. 660년 백제를 평정한 당나라 소정방이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탑신에 새겨 넣은 글귀입니다. 이 탑신에는 다른 글귀도 새겨져 있습니다. 의자왕을 비롯해서 태자, 융, 왕자, 효 등 13인
그리고 대수령을 비롯해서 이 사비성에 남아있던 700여 명을 천자에게 아련시켰다. 패망한 나라의 국왕과 귀족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좀 보시죠. 이것은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펴낸 중국의 역사 지도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백제 영토가 당나라와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웅진도독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에서조차 백제 영토가 사라지고 이 백제 부흥운동조차 실패로 끝난 이후 흑치상지는 자신의 앞날과 조국 백제의 앞날을 두고 많은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백제 부흥운동이 완전 실패로 끝난 이후 흑치상지는 당나라 장수 유인궤를 따라서 이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흑치상지의 궤적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668년이 되는 그 무렵에 당나라 장수로 맹활약을 하는 흑치상지의 이름을 역사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흑치상제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섬서사범대학을 찾았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마치 교수는 백제 장수 흑치상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흑치상제 연구를 해오고 있다. 마치 교수는 송나라 때 책인 태평광기에 흑치상제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며 취재팀에게 내놓았다. 汤将军、黑池长直、镇河源郡、成吉延郡，有三口浪入营，绕关池，不知从何而至，军师射杀，黑池恶物之，物就是讨厌，一之外凑奏讨，三区当下，奉赤须随差将军李金星重启，进行道军旬日并卒。因此啊，要离开河源军。他就把他就统领他的军队去镇压三区当下。换他河源军的位置的是李金星。结果非常巧合，黑池长直是人非常聪明的，有先见之明，是吧？是想说明这么一个道理。但我觉得是一种巧合了，这个。 태평광기의 기록이 암시하듯 흑치상제는 당에서 뛰어난 장수로 활약을 하게 된다. 그의 활약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티벳이 당의 서역을 침공해 들어오면서부터. 흑치상제가 첫 전공을 세운 청해성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중국 서부의 중심 청해성은 황하와 장강이 발원을 하는 고원지대다. 청해성의 성소재지인 선영시. 주위로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선영시는 해발 2200m의 고원에 형성된 도시다. 티베트 쪽을 비롯해 회족, 내몽고족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는 선영시는 흑치상제가 활약을 하던 7세기 중후반 무렵 토번, 즉 지금의 티베트과 접경지대였다. 607년 통일왕국을 이룬 토번은 점차 영토 확장을 꾀한다. 670년엔 당의 속국이던 토요콘까지 점령해 당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됐다. 그러자 당은 접경지대인 지금의 선영에 하원군이라는 군사령부를 설치한다. 흑치상제가 하원군으로 온 것이 바로 이 무렵 677년경이다. 그리고 이곳 승풍령에서 첫 전투를 치르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된다. 해발 3800m의 고원지대인 승풍령. 바로 이 일대가
기록상 나타나는 흑치상제의 첫 전투지다. 678년 당시 토번과 전투 중이던 하원군의 우두머리인 경락대사 이경현은 토번 군대의 공세를 피해 후퇴하던 중 이곳 승풍령 아래 골짜기로 왔다. 그런데 토번군이 봉우리를 둘러싸고 압박을 가하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这样就呈现出居高临下之势，对吐蕃军队呀，对唐朝的军队呀，呈一种居高临下的这样的形式，对唐军很不利的。就是说唐军的大本营啊，这个地方李景轩主帅李景轩所在的这个地方啊，也面临着全军覆没的危险。在这种情况下，黑池长治啊，也得带了500人，突然去袭击这个吐蕃的军队。 자칫 통감엔 흑치상제가 위기에 처한 당군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계곡에 주둔한 당군은 높은 봉우리에 포진한 토번군에 의해 포위돼 있었다. 이때 후방에 있던 흑치상제가 야밤에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토번군을 공격해 위험에 빠진 당군을 구해낸 것이다. 막강한 토번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이 전투를 계기로 흑치상제의 이름은 당의 조정에까지 알려진다. 승전보를 들은 당 고종은 흑치상제에게 금 500냥과 비단 500피를 내려주었고 일반 장수인 흑치상제를 하원군 부사로 승진시켰다. 선영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화. 이곳은 당시 토번 군대가 주둔하며 하원군의 본부를 공략하던 곳이다. 해남 장족 자치주의 중심지인 공화는 현재도 티베딘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흑치상제가 청해성 일대에 머문 것은 7년여간.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차례의 전투를 치르게 된다. 그중 가장 빛나는 전투 중의 하나가 양비천 전투다. 680년 토번의 가장 유명한 장수 찬파 등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 양비천까지 진출해 진을 치고 주둔했다. 하원군 경략대사 이경현은 이 토번군을 물리치기 위해 2차례나 전투에 나서지만 모두 실패한다. 치밀한 작전을 세운 흑치상제는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간을 틈타 3만여 명의 군사가 머무는 토번의 진영을 급습한다. 그리고 승리했다. 这次战役梁飞川战役啊，在唐代的军事史上具有重要意义，在中国军事史上也具有重要意义。直到今天编的中国军事史啊，还特地把梁飞川之役作为一个重要的历史事件，编入。对黑池长治个人来说，通过这次梁飞川之役大战啊、大捷啊，朝廷对他更加信任。 이 전투의 결과 흑치상제는 하원군 경략대사로 다시 승진을 하게 된다. 이 전투는 당이 토번을 상대로 싸워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둔 전투 중의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 흑치상제가 활약하던 무렵의 청해성 일대의 지도입니다.
이곳으로 온 흑치상진은 두 차례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승풍령에서, 두 번째는 양비천에서. 이 토번과의 두 차례의 전투에서 흑치상진은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당나라는 그 옛 영토를 부분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흑치상진은 14,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하원군 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흑치상진은 당이 점령한 점령국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한때나마 이 부흥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의 군부 조직에서 승진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중국의 번장제도 때문입니다. 오랑캐 번 장수장, 그것은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장수를 기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당은 당 태종 때부터 이 서역 진출을 꾀하면서 이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있는 돌궐, 토번 등과의 이 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국의 장수, 즉 한족 출신의 장수들은 겁이 많고 나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의 장수들을 용감한 자를 뽑아서 군인으로 기용을 하고, 그들 중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승진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번장제도인 것입니다. 자, 신당서에 열전 35권 제2번장. 이 제2번장은 이민족의 번장에 관해서 적어놓고 있는 장입니다. 모두 13명의 장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근행, 이다조 등 이민족 장수들은 이 돌궐을 비롯해서 말갈, 토번까지 출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로 이런 당의 번장제도가 흑치상지가 군인으로서 승진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흑치상지는 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전쟁 방어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신당서 열전 흑치상지조는 흑치상지가 청해성에 머문 7년 동안 그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다. 흑치상지는 당시 자신이 관할하던 하원군 일대에 봉화대 70여 개소를 설치하고 5,000경의 밭, 즉 1,5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개간해 세수를 늘렸다고 한다. 선영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흑치상지가 세운 봉화대를 찾아보기로 했다. 선영시의 북서쪽 대통지역에 봉화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았다. 근데 교수님은 여기 이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这上面有烽火台吗？啊？烽火台都知道一个大墩梁。有一个。嗯。哦，好。什么时候修的，知道吗？是不知道。不知道。哦。 봉화대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자 산봉우리의 토성이 눈에 띄었다. 비록 허물어지긴 했지만 황토흙을 이용해 판축 기법으로 차곡차곡 쌓은 토성이었다. 这样土显然是夯土。黄土。这夯土层。啊，夯土层。他以为说是打筑城墙的时候要把它夯不坚固。说这应当是古城墙。说明过去在明代以前还有个老城。在此基础上又修了新城，在老城基础上老城之外又修了新城。 명나라 이전에 있던 옛 성은 당시대의 것일 수도 있다. 당대의 이 지역은 흑치상제 방어 지역인 하원군에 속하는 곳으로 티벳과의 최전방이었다. 봉화대는 토성의 맞은편에 있었다. 비교적 형태가 선명한 이 봉화대는 옛 봉화대의 흔적에
다시 복구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당서에 언급한 대로 흑치상지가 쌓은 70개의 봉화대 중에 하나일까? 在唐代的时候，这一带地方，一直到这个西宁，从西宁再到这个今天的贵德等地这一带地方啊，曾经修筑过70多处烽火台，啊，不排除这些烽火台也是这70多处之一。 봉화대를 쌓아 방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흑치상지는 밭도 따로 개간을 했다. 흑치상지가 밭을 개간한 이유는 당의 군사제도가 부병제였기 때문이다. 부병제란 일종의 병농일치 제도로 병사들은 전투 중엔 군사로 동원이 되지만 평상시엔 농사를 지었다. 때문에 전시가 아닌 시절 흑치상지는 밭을 개간해 군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힘썼던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흑치상지가 청해성에 머문 7년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됐다. 모처럼 맞이한 태평성대를 묘지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오랑캐의 티끌이 사라지니 변방의 말이 살찌고 중원의 달이 환하게 비치게 되니 하늘의 여우 기운이 사라졌다. 황제는 그를 연국공과 시급 3,000호에 봉했다. 청해성에서 7년을 머물렀던 흑치상지는 서안에 돌아와 잠시 머문다. 이 기간 동안 남경에서 일어난 서경업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이 무렵 변방 지역이 소란스러워지자 조정에선 다시 흑치상지를 필요로 한다. 결국 그를 변방으로 다시 보낸다. 토번과 함께 당나라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던 돌궐. 당나라는 582년부터 658년에 걸쳐 골칫거리인 동돌궐과 서돌궐을 복속시킨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후 돌궐 안에선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돌궐은 거의 매년 남쪽으로 내려와 혼란을 일으키고 재물과 사람을 약탈해갔다. 在贞观4年东突厥平定之后啊，朝廷在东突厥的故地。 主要现在内蒙、外蒙古等地方，先后设置24个机密府州。机密府州一直因为民族政策处理比较好、比较稳定的。679年的时候，公元600就跳楼元年，东突厥24州几乎同时叛变。 돌궐족의 반란이 잦자 687년 측천무후는 흑치상지를 연연도 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산서성 일대에 파견을 한다.请问那个黄花梁在哪儿呢？花花梁在这儿，在那花花梁，在前面啊？不远。不远。 산서성 산양현에 있는 황화梁. 바로 이 일대가 687년 흑치상지가 전공을 세운 황화퇴다. 황화퇴 전투에서 흑치상지는 돌궐의 쿠툴록과 원진 등을 맞아 일대 접전을 펼친다. 그 전투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在什么位置啊？就这个尖山。烽火台就是最高那个尖山上了，那能啥去啊？就那个。啊，有雾的地方。哎，那个最高那个尖点，
아, 제일 높은 그 안개가 많아. 봉화대가 거기 있었다고요? 여기 후과대가 저 쓰레기차炸掉了。 언제 건지는 모른대. 是不是？你看这个，这个箭它是不是这个疙瘩？你看这个疙瘩，是吧？就原来就是疙瘩哈，现在这个疙瘩不是没了。 흑치상지는 이 전투에서 돌궐족을 거의 전멸시킨다. 달아나는 적을 40리나 추적해 북쪽 사막지대로 내쫓았다. 在唐代的大将中啊，很多有名的不是打仗啊，不是大败就是大胜。你像谢仁贵，经常打些胜仗，但是同突厥接触以后，在大飞船之役，就是梁飞船的南边有个大飞船，大飞船之役几乎全军覆没，啊，还有很多这样的将领。 都不是常胜将军，唯有这个黑之长直，从实际上来看，看不出曾经打过败仗。 당나라로 건너간 지 3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투에서도 져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당나라의 변경만을 돌면서 당의 골칫거리였던 돌궐과 토번을 막아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영창원년, 이것은 689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흑치상지의 나이 61세 때입니다. 이때 우무위 위대장군이었던 흑치상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나라의 이 군부는 이 중앙에 12위가 전국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12위의 우두머리가 대장군이었습니다. 우무위 위대장군이라면은 당 군부 서열 12위 안에 드는 아주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던 흑치상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불패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던 장수 흑치상지, 그는 왜 죽임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죄를 입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들의 유택이라고 불리는 이 북망산에 왜 묻었던 것일까요? 중국 산서성 태원시에서 남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한 철룡산. 해발 1500m의 이 산 주위엔 25개가량의 석굴에 200여 구의 불상들이 조성돼 있다. 이 불상들은 6세기경인 위진남북조 시대, 북제 때부터 시작해 당시대까지 몇백 년에 걸쳐 조성이 된 것이다. 그중 동쪽의 석굴들은 주로 초기의 것들이고 서쪽 봉우리의 것은 당나라 최전성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중 한 석굴이 흑치상제의 후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05년) 중국에서 간행된 금석 최편. 여기에 수록된 한 비석의 명문은 707년에 만들어진 철룡사 불상 헌납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다. 불상을 헌납한 사람은 천병군 중군 부사 순장군과 내자, 즉 그의 아내 낭랑군 부인 흑치씨라는 것이다. 그리고 순장군과 낭랑군 부인의 출신에 대해 적고 있는데 순장군은 본디 동해 출신이며 부인은 대장군 연국공의 둘째 딸이라고 적고 있다. 순장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유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흑치상지 따님은 백제 흑치상지 따님의 중녀라고 했습니다. 아마 둘째 따님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 다 우리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자기 선조들과
자기네들의 그러한 자기 친지들과 자기와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영달과 알령과 이런 것을 빌기 위해서 이 철령산 석굴이 유명하다 하니까 들어왔는 것이고요. 연국공의 중녀, 바로 흑치상제의 둘째 딸이란 것이다. 이 비문엔 철룡산을 찾아와 불상을 헌납한 이유를 돌아가신 임금님과 살아있는 인척을 위하여라고 적고 있다. 이는 양쪽 왕실과 왕과 그 인척들을 통틀어서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인척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물론 순장군의 친척도 물론 들어갈 거고 흑치상지의 가문도 들어갑니다. 흑치상제의 후손들이 당에서 가문을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있다. 흑치상제 묘지석과 함께 발견된 또 하나의 묘지석. 그것은 바로 흑치상제의 맏아들 흑치준의 것이다. 묘지석의 최초 소장자 이희필 씨가 적은 책을 보면 도굴 당시에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도굴 당시 골채가 2개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으며 긴 것은 9척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큰 것은 길이가 거의 9자에 9척에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흑치상지의 그 용모에 대한 신당서 등의 묘사를 보면은 매우 기골이 장대했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셌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이 9척에 가까운 유골은 바로 흑치상지의 유골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건 아들이고. 예, 작은 건 아마 흑치준이었겠죠. 31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아버지 가까이 묻힌 흑치준. 흑치상제가 누명을 받고 망산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분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한 그의 아들 덕분이었다. 흑치상제가 죽임을 당한 것은 689년 측천무후 집권기. 이 당시의 측천무후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죽임을 당한 번장들이 한 페이지에 몇 명씩이나 기록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689년 조회절의 반란 사건에 같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흑치상제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서경업의 반란이라든지 많은 반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측천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근의 아첨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 경찰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모반의 낌새만 보이면 붙잡는다든지 또 잡아 죽인다든지 하는데 앞장서고 했었는데 흑치상제는 이제 전공이 높고 또 군대에서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흑치상지 장군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종의 토사구팽식으로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조회절의 그 반란 사건에 엮어가지고 투옥시킨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측천무후기에는 비단 흑치상제뿐 아니라 많은 뛰어난 번장들이 이러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지 10년 뒤 흑치상제는 아들 준의 노력으로 드디어 누명을 받게 된다. 준은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자 곧바로 아버지의 묘를 북망산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 측천무후는 이를 흔쾌히 허락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지 10년이 지난 699년 흑치상제는 드디어 북망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삼국이 통일을 앞두고 혼란을 겪는 7세기를
동북아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 이 험난한 시대적 경랑은 그 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센 회오리였습니다. 이 백제의 장수로 태어나서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대에 그 조국 백제 멸망을 지켜보았고 적국인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 무장으로 이름을 떨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흑치상지. 이 흑치상지 역시 그 시대의 거센 회오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백제인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누비면서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뛰어난 장수.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백제인이었음을 이 묘지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흑치상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역사 속에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흑치상지 백제인야.